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자체 중복 수사와 수사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말고도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 국립안동대학교 법학과 이혜진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 봉화지역 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중앙정치의 혼란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서 경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여러 현안 사업들도 신압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의성, 상주 등 북부권 시군이 유치전에 나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신공항, 그리고 내년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오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우리 경북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사실상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팽배한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건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역의 시장도지사들이지만 그간 중앙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두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행정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적극적 역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로 인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선 행정통합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권한 이양 논의라는 협상 파트너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죠. 물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이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수장인 장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당장의 장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경북도의회 통과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과정 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르면 다음 달에 도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가 핵심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례가 총 249가지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탄핵 정국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즉 특례나 권한 이양이 없는 통합에 대해선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데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고 하죠? 네, 대구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이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TK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요. 실무회의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시대 지방분권국장이 참여를 해서 기관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TK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행안부도 회의 이후 차질 없이 TK 통합을 지원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행안부는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총리 훈령 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군부대 이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책임을 지고 사퇴 현재 구속 상태가 되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대구 시내에 위치한 육군 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보병학교를 비롯해 미군 부대 3곳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7곳과 영천을 비롯해 북부권 시군인 의성군과 성주시도 도전장을 냈고요. 또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 역시 군부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내로 이전터 선정 발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방부 장관이 걸위인 상태가 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이전터 선정 발표 등이 이번 달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정말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 공백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역시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와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주요 장성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내 선정 발표는 물론이고 거리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신공항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위한 정부 협의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맡는 대구시는 기재부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 공자기금 융자 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대구 경북 신공항 제2화물터미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말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항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지난 5일 마무리돼 국방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 또 북부권은 아니지만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탄핵 전국의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적지 않다고요? 지난달 28일 에이펙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공개최를 위해선 특별법 통과 외에도 시급한 예산 지원과 집행도 필요한데 계엄선언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러다 보니 지역 간가에선 적지 않은 아쉬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언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 악화도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경상북도는 정치 불안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불안정한 전국 상황이 지역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또 각 시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4명이 찬성, 85명 반대,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헌법을 전공하신 분이죠. 국립안동대학교 법학과 이혜진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3일 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사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다들 그렇듯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고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련의 사실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고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모의, 작당, 분명 태도들이 나오는지 또다시 우리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하나 남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후 안동대학교 교수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셨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통치행위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정부가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절대 왕권 시대에는 왕,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인데요. 이 왕이 법도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집행하고 재판도 자기가 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퍼지게 되면서 이 삼권으로 절대 권력을 쪼갰고요.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심사를 받게 한 겁니다. 하지만 가령 이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순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의 재량을 존중해서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의 예외로서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통치행위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판을 통한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요. 법치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요, 이제 1979년에 판결을 내려서 계엄 선포 요건을 잘 갖췄는지 또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은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된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79년도에 되면 이제 독재가 서슬 때 나왔던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나온 97년도 판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나 그 확대가 북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객관적으로 비상계엄의 사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잘 갖추어졌는지 어떤지 지금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상계엄의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북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이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또 포고령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그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서 이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상계엄의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헌 문란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 인정 가능성은 없다. 이것을 저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게 무슨 폭동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저희가? 네, 이건 폭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병력과 경찰력이 동원됐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소수냐 아니냐, 피해가 컸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원을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강제적인 내부 침입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과 의원들이 잘 대처해서 그 정도로 끝난 것이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
투입이라는 것은 뭐 결과론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제적인 내부 침입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됐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후에 또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주말에 이제 탄핵 소추가 결정됐고 이제 헌법 65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등본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거기 때문에 그 즉시 권한 행사가 이제 정지되게 된 것이고요. 야당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지금 보도됐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탄핵 심판이 이제 곧 오늘 이제 착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아까 나왔고, 다른 일반적인 헌법소원 심판인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합니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열어서 구수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앞으로 이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에서 재판관 임용에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평의를 준비하는 담당 재판 연구관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만 잘 마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안에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내란죄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헌재가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 헌재 결정을 미룰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볼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그 내란죄 재판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공무원 지위를 징계로 박탈하는 것, 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란죄 재판은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는 내란 관련 사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탄핵의 요건이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아닌가 그것만 이제 검토하는 것이고 그 검토 안에 내란죄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모든 재반 사실들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이제 청구인 측의 그 심판 절차 정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탄핵 절차를 동일적으로 진행했고 또 탄핵 이후에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사견입니다만 눈앞에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는데 도둑은 도둑이죠. 수사가 더 필요하거나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랬다가는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형사재판 결과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네, 뭐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그 지위에서 얼마든지 이제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른 범죄라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제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겠지만 내란죄는 법적 그 절차상 구속 수사의 근거가 명확히 있기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이나 경호팀의 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탄핵소추 의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탄핵소추까지 의결된 마당에 뭐 이런 사실적인 장애는 조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란죄 수사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결정이 되고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고 헌재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구체적인 재판 기간은 이제 사건의 복잡성, 그리고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적 절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의 경우에는 한 총 2년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 기소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때는 그 기소가 1995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나 수사에 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도 많은 명확한 증거와 증인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뭐 해석이 어렵거나 심리에 힘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례보다는 좀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상고를 하게 되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또 소요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탄핵 심판은 뭐 볼 것도 없이 파면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탄핵 심판에 이제 180일이라는 기한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결정이 먼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형사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제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형법 87조에 따르면 이제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까지 처할 수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과 추징금,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징역 17년과 추징금을 받았는데, 인명 피해의 크기나 그 기간, 피해 상황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건 국민들이 미리 막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지 이들의 범죄 사실 자체가 가벼워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란죄 같은 경우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양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양형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여러모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뭐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응답해서 일단 상황이 안정이 돼서 무엇보다도 다행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상처를 하나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정의감,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소추안이 의결을 저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내면서 어떤 국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공감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상처가 이제 스스로 좀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법학과 이혜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가결될 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네, 저희 영주 영양봉화 당원 한 100여 분과 함께 여의도로 갔고요. 여의도 공원 집회 현장에서 가결 소식 들었습니다. 가결 소식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도감이랄까요? 이제는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는 있겠구나. 급한 불은 껐구나. 그런 마음이었고요. 사실 비상계엄은 이전에 해제되었지만 국군 통수권 비롯해서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윤석열 씨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특히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예. 사실 걱정이 저는 많았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 씨 대통령 권한 행사가 이제 정지되었으니까요. 뭐 적어도 전쟁이나 유혈 참극은 멈춰 세웠구나. 좀 이제 편하게 잠을 청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네, 그래서 안도감이 드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건 국정 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초당적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죠. 그렇죠. 사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주 한적하죠. 네. 뭐 추락한 국격도 높여야 되고 국가 신인도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가뜩이나 벼랑 끝에 있던 민생 경제가 이번 내란 사태로 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입법도 또 빠르게 추진해야 되고요. 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수 활성화 입법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뭐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란 사태 그리고 또 일전에 그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이런 수사도 지금 엄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해야죠. 근데 이런 일들을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한덕수 총리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저희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 국격 위기 빠르게 수습하자. 국회 제1당이 제1당인 민주당이 돕겠다. 이런 뜻이죠. 네, 국회와 그래서, 정부가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이해 네, 말씀. 그래서 초당적으로 국정협의체 구성해서 함께 이 난국 풀어나가고 국정을 좀 안정시키자. 저희가 돕겠다는 뜻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헌법 조문만 말 그대로 글자 헌법 조문만 따진다면요. 권한대행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다 대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임시죠. 일시적으로 지명된 대행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인사권, 법률, 거부권 같은 이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권한대행이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 대통령 노름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헌법 취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민 대표기관이 바로 국회죠. 그래서 국회와 협력하고 국회의 뜻에 따르는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행사하거나 또 국회 뜻을 무시한다? 이건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고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 거부권 행사하는 것 이거는 권한 대행의 취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국정관리와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권한대행이 직무를 해야 한다. 국회와 협력해서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뭐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공석도 인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회와 뜻을 함께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앞서와 똑같이 법조문으로만 보자면 가능하겠지만 뭐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헌법 취지다. 그래서 공석인 국무위원도요.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하면 돼요. 그 이전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탄핵되었을 때 다
수개월 동안 직무대리 체제 운영했고요.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하관 직무대리 체제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영해왔잖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다만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다. 그럼요. 사전에 국회와 협의해서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인사권 행사하면 되겠죠. 네. 국민의힘은 제2야당이란 말도 기분 나쁘고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탄핵안 부결 당론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의힘답다. 국민의힘답다. 국민의힘스럽다. 예. 예, 사실 국민의힘이 쭉 거슬러서 12.12 쿠데타 45년 전이죠. 또 5.18 학살의 주범인 그들이 만든 민정당, 민주정의당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뿐 아니라 내란 수괴인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정당이고 또 그를 통해서 혹은 그와 함께 정치적 이익을 공유해온 집단이죠. 얼마 전 우리 국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진다. 그 규정대로 사실은 이제 스스로 저는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근데 이 와중에도 대통령 될 생각만 한다든가 국회의원 자리 보존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답이 없다. 내란 세력의 온상, 내란 공범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 공범답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저는요. 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한 대표가 조금 더 일찍 민의를 따르고 민심을 쫓았어야 된다. 그렇게 했더라면. 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적어도 지난번 이전 12월 7일 우리 탄핵 표결이라든가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다라고 밝힌 것 그 말 그대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묻는 데 동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저는 그분의 정치적 진로도 열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또 계산하고 발을 재고 이러다가 결국 당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밀려서 쫓겨나는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점은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마치 내란 극복, 비상계엄 해제의 공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떻게든 국회 제1당 대표를 경쟁의 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생각을 이 엄중한 시국에 마지막 대표로서 사퇴 기자회견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분이 참 현명하구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랬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셨어요. 그럼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지 혹시 보고 계시나요? 현재 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제각각 지금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검찰은 손을 떼야 된다. 그럼요. 예. 검찰은 형법상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지금 불법적으로 수사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죠. 이런 큰 사건, 대형 사건에 자신들이 빠지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좀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하수인 노릇했던 것 어떻게 한번 만회해서 검찰의 힘 계속 유지해 보려는 저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지금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되고요. 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윤석열 체포해서 신병 확보하고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해서 증거 확보해둬야 된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지금 통과되었거든요. 네. 그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면 거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내란 사태의 전모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을 정말 일벌백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손 떼고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를 해야 되고 특별검사팀이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네. 공정한 그런 네. 절차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180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빠르게 결론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아마 그보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경우보다는 훨씬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예. 사실 이 사건은요. 이미 관련자 진술이 국회 정원을 통해서 다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5,200만 명 국민들이 증인이 되어주잖아요. 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국회가 무력으로 침탈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요. 그뿐만 아니라 법리도 비교적 명확해요.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요건은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전시 사변이었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과 교전하고 있었어요? 교전한 적 없잖아요. 예. 사회 질서가 그냥도 아니에요. 네. 극도로 교란되어야 되고요.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요. 폭도들이 도청, 시청 다 접수해버려서 행정이 마비되거나 법원에서 아예 재판을 열 수 없는 재판 업무가 마비되는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야당 대표 재판도 다 열리고 있었고 봉화군청, 영주시청, 안동시청 기능 마비된 적 없어요. 오히려 계엄 때문에 행정, 사법, 심지어는 입법 기능까지도 침해됐잖아요. 아주 명료해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무력 동원, 군사력 동원, 이건 내란이에요. 그래서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요.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건 한 달 안에도 결론 내릴 수 있다. 밤새우셔야죠. 예. 국민들은 장갑차 맞기 위해서 총칼 맞기 위해서 맨몸으로 그 추운 여의도에서 몇 날 며칠 밤새웠잖아요. 네. 그럼 저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빨리 신속하게 이 명확한 법리 이미 다 수집된 증거자료 이거 잘 정리하셔서 빨리 결론 내려주셔야 된다. 그래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고요. 국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저는
간곡히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빨리 이 결론을 내려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한 달 안에 결론이 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정말 말씀이시죠? 마음만 먹으면요. 예. 한 달 안에도 네.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권은요. 명확하고 일단해요. 그리고 증거가 하고 넘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